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두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라면 인생의 풍파 한 번쯤은 꼭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낱 인간이기에 다가오는 인생의 풍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들보다 유달리 인생의 굴곡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선을 봐서 시집을 갔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결혼 후에 같이 살아보니 정말 최악이더군요. 나이도 저랑 9살이나 차이 났지만 선을 볼 때 돈을 벌고 있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믿고 결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백수의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선을 볼 때까지만 해도 깔끔하고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본인 기분이 틀어지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집안에 뒤집어 엎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9살이나 차이 나는 남편에게 맞추어 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에게 맞춰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신혼집을 외부에 분리되어 있는 손님방 같은 공간으로 쓰고 있었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신혼집에 들어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고 덕분에 저는 제대로 쉬는 날 없이 몸을 혹사시켜야 했죠. 특히 결혼 후 5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때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를 도와 농사일부터 나가야 했어요. 게다가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도 남편은 일을 나갈 생각이 없었고 집에서 퍼질러 자는 일이 많았죠. 결국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에 6살 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도망쳐 나와 홀로 5년간 시장에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우다가 서류 정리를 하기 위해 다시 남편을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농사일을 나갔는지 집에 안 계신 듯 보였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남편은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집에서 한량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퍼즐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별말 없이 이혼하자며 서류를 건넸어요. 그냥 서류나 보낼 것이지. 아무 여기까지 와서 도장을 찍어달래. 이왕 마음 먹었는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갈게요.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내 백이라도 할 줄 알았냐? 뭐 잘 됐네. 어차피 나도 새 장가 들어야 해서 서류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준성이는 어쩌고 혼자 왔냐? 준성이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학교 들어갔을 나이인가? 어쨌든 나는 앞으로 걔 얼굴 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키워라. 너한테 양육권 친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돈만 달라고 하지 마. 사실 저는 남편이 애 데리고 들어오라며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순순히 도장을 꺼내 찍어주더군요. 새 장가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5년 사이에 새로운 여자가 생긴 듯 했죠. 게다가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가는 대신 돈만 달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아는 언니 식당에 들어가 새방에 살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둘밖에 없었기에 저는 아들과의 사이가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각별했어요. 아들도 크면서 사춘기 한번 크게 겪지 않아 속 썩이는 일이 없었고 특히 공부를 정말 잘해서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죠. 그렇게 저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아들은 너무나도 잘 자라주었고 대학교 졸업 후에 투자 관련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직업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회사에 들어간 아들은 본인이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정말인지 월급도 꽤 많이 받는 듯 보였어요.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식당 일도 그만두고 매달 용돈 조금씩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약 4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 주말에 저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궁금한 마음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죠.
아들은 항상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서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어느덧 그 주 주말이 다가오게 되었고 예정대로 아들은 어떤 예쁘장한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희라고 합니다. 아이, 네. 이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얼굴도 예쁘고. 추울 텐데 얼른 들어와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집에 사람을 데리고 와 소개시킨 적이 없어서 내가 궁금한 게 많아요. 첫 만남에 실례일 수는 있겠지만 미희 씨가 이해해줘요. 괜찮아요,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올해 몇 살이에요? 저는 올해 28살이에요. 지금 무슨 일해요? 회사는 다니고 있고요. 회사는 안 다니고 건물을 하나 사서 1층에서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나이에 카페를 운영한다니 대단하네요. 둘이 연령대도 비슷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 보기 좋네요. 나는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요. 저는 싹싹하고 밝은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 없이 아들을 결혼시켰죠. 새로운 가족을 집에 들이는 거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며느리는 저에게 너무 잘해서 갈등이 생길 틈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곱게 자란 것과는 다르게 참 성실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가끔씩 며느리와 함께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지하철역 주변이나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착한 며느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주거나 하다못해 물이나 빵을 사와서 건넸죠. 게다가 아들에게 들어보니 주기적으로 소아암 센터에 후원을 하고 해외 어린이 개별 후원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곳에 꾸준히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 달 용돈을 줄이더라도 꾸준하게 필요한 곳에 기부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단하고 본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는 저에게도 참 예쁜 짓을 많이 했죠. 아들 부부가 출퇴근 문제 때문에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에 신혼집을 차려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집에 찾아오는 게 쉽지 않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쇼핑을 가자고 하고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크루즈 여행 같은 것을 꼭 보내주더군요. 며느리가 저에게 잘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아무래도 신혼집과 저희 집의 거리가 가깝지 않다 보니 힘이 들까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만 잘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안 오려고 하고 시댁 일 안 챙기려고 한다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며느리가 저 때문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 쓰였어요. 미희야, 나한테 잘하고 싶은 네 마음은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준성이 시간 될 때 가끔씩만 와도 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 실수는 무슨. 우리 며느리가 나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시간이 많아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천사 같은 며느리는 가끔씩만 와도 괜찮다는 저의 말에 오히려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냐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그런다는 저의 말을 듣더니 평소처럼 자주 찾아뵐 거라며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천사를 우리 집에 내려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 아들 내조를 참 열심히 했죠. 아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손에 들려보낸다고 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몸보신하라고 장어탕에 한약까지 잘 지어 먹인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며느리 하나 참 잘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저는 모든 면이 완벽한 아들 부부에게 딱 한 가지의 불만이 있었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내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고 가끔씩 집에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내외는 제가 신혼집을 찾아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말로는 저뿐만 아니라 집에 손님들이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아들은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어주느라 본인도 손님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싫다고 한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가는 것을 안 좋아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죠. 아들 내외가 싫다고 하니 웬만하면 안 찾아가려고 했고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먼저 연락부터 하고 갔어요. 그런데 5년 전 첫 손주가 태어나게 되었고 조리원에서 갓 퇴소한 며느리가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밑반찬들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다 보니까 버스에 타서 연락을 한다는 게 깜빡했죠. 하필 그날따라 버스에 사람이 많았고 앉아있을 새가 없었거든요. 그걸 아들 내외 집 앞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죠. 당연히 아들 내외는 갑자기 찾아온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그게 태어난 우리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미너도 조리원에서 막 퇴소를 했으니 집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만들어 왔다. 네.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연락도 없이 왔다고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식사를 하는 내내 전혀 불편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내외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아들,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연락이야. 혹시 내가 집에 뭐 놓고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미희가 집에 손님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오늘같이 피곤한 날에는 많이 예민하게 굴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연락 없이 집 안 왔으면 좋겠어. 엄마도 서운하겠지만 조금만 도와줘요. 미희가 나 불편하다고 그러냐? 오늘은 정말 실수였다. 버스에서 연락한다는 게 앉을 새가 없어서 깜빡했어.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그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엄마도 좀 도와줘요. 그렇게 아들은 본인 할 말만 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침 일찍 일어나 힘들게 반찬 만들어서 바리바리 들고 갔더니 돌아오는 말이 결국 연락 없이 집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니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도 지들 생활이 있으니 제가 뭘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래도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자주 찾아오면서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물론 손자가 태어난 후에 정신이 없다 보니 예전처럼 일주일에 3-4번까지는 오지 못했죠. 하지만 주말에는 꼭 손자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결혼 후 명절 때나 겨우 왔다가 가거나 손주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내심 걱정했는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것만 빼면 저희 며느리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오히려 예전처럼 집에 자주 찾아오지 못해 죄송하다며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아기 키우면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기도 했죠. 그만큼 저와 며느리는 여전히 고부관계가 좋았어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는 손자가 5살이 되던 해 살던 집을 팔고 평수를 넓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안 부르나?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놀러 오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따로 약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이번 주 주말? 너희들이 집에 놀러 오는 날 아니냐. 따로 약속은 없는데 어디 갔다 오려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 집 이사했는데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집 구경하고 싶으시잖아요. 보고 싶기는 하다만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 미 너 안 불편하겠어? 그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께는 집 구경 시켜드려야죠. 나는 너희가 이사한 집 보면 좋지. 그럼 주말에 놀러 가마. 주소 보내줘. 네, 어머니 바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에게는 집을 보여주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흔쾌히 알겠다며 놀러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약속된 주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들네의 집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었죠. 아무래도 아들네가 이사한 집까지는 거리가 꽤 있기도 했고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힘들 것 같아 옆에서 준비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지런히 움직였나 봐요. 처음 가는 곳이라 길을 찾기까지 계산에 출발해서 그런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일찍 아들네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약속된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저를 보면서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 어머니,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오신 거예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아니,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지 뭐냐? 괜히 빨리 움직였나 보다. 괜찮아요. 들어오셔서 집 구경 먼저 하시고 저랑 수다 조금 떨면 되죠 뭐.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집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아들은 퇴근하기 전이었고 손자도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라 그런지 며느리는 제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보여주느라 바빴죠. 저는 약 1시간 동안 집 구경도 하고 소파에 앉아 차 한잔하면서 며느리와 웃고 떠들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와 한참을 떠들던 며느리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갑이랑 휴대폰을 챙기더군요. 저는 갑자기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손자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마침 저도 며느리가 나가면 할 일이 없으니 같이 가서 손자를 데리고 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떠들고 하느라 픽업 시간이 늦었다고 빨리 가야 한다면서 저에게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급하게 뛰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 말대로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한참을 떠들었더니 목이 마르더군요. 차도 이미 다 마신 후 며느리가 식기세척기에 컵을 넣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 다른 컵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차 마신 컵을 넣으면서 그릇 정리까지 함께 하려 했던 것인지 이미 온갖 그릇들이 식기세척기에 들어가 돌아가고 있었죠. 목이 마른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컵 하나 차겠다고 며느리 집을 이잡듯이 뒤적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물론 찬장을 살짝 열어보니 포장을 뜯지도 않은 컵들이 들어있기는 했죠. 그러나 여자들 그릇에 굉장히 예민하고 아무리 아들네의 집이라고 해도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 찬장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컵 대용으로 쓸만한 그릇이 없나 싶어서 부엌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봤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조그맣게 부엌에 하나 더 있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보여줬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 한 귀퉁이에 컵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와인잔을 발견하게 되었죠.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것을 보아 평소에 종종 쓰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와인잔을 집어들고 나와 바깥 부엌 쪽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웃으면서 손자에게 유치원 잘 다녀왔냐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에 들려있는 와인잔을 보고 순식간에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게다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와인잔을 억지로 손에서 빼앗아 가더니 소리를 빽 질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부엌에 들어와서 와인잔을 들고 있어요? 아니 그게 목이 마른데 컵들이 다 식기세척기에 들어가 있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쪽 주방까지 들어가서 고가의 와인잔을 꺼내야 해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함부로 쓸 만큼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고요. 아이, 허락도 없이 쓴 건 미안한데 미희야, 너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 어떻게 하니? 며느리는 제가 고가의 와인잔을 함부로 꺼냈었다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주 날뛰었어요. 그 모습에 손자는 겁이 질려서 서재방으로 들어가 좁은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평소에 얼마나 겁을 줬으면 애가 저렇게 혼비백산하며 서재방으로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시하는 것도 정도 꺼셔야지.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네. 미희야, 이 와인잔 네가 아끼는 것인 줄은 몰랐다.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가져와서 쓴 건 미안한데 내가 깨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번 마신 건데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야지.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더니 회초리를 하나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해달라고 했죠. 어머니, 우리 시은이 때문이라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애도 잘못한 게 있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시은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 좀 혼낼게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가지고 온 회초리를 번쩍 들었죠. 원래 짐승한텐 들어야 돼. 어른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들 수밖에 없어.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 평소와는 다른 며느리의 행동이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막을 새도 없이 회초리를 들었죠. 저는 예상도 못한 일이라 황당해서 어버버하며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화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하다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고 있는 회초리를 손으로 잡은 채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아, 맞다. 어머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 술이 없는 것 같네요. 조금 이따 식사할 때 한 잔씩 하려면 술이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마트 다녀올 동안 저희 시훈이 좀 봐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니 며느리는 마트를 다녀와야겠다며 휙 하고 밖에 나가버렸죠.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얼굴 표정이 싹 변하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자 손자는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다가왔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문틈 사이로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지켜보면서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일단 손자부터 달래줘야겠다 생각했죠. 아이고, 우리 시훈이 많이 놀랐지? 아이, 별일 아니야. 할머니 괜찮으니까 울지 마. 뚝! 우리 시훈이 할머니가 안아줄까? 할머니, 이거 봐. 저는 많이 놀랐을까 걱정이 되어 안아서 달래주려고 하는데 손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라고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손자가 저에게 보라고 준 것은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뒤집어진 채로 건네주길래 본인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뒤집어 제대로 보고 나서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얼굴이 나와 있는데 만신창이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손자에게 말까지 더듬으며 이야기했어요. 시훈아,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아빠 방에 있었어. 제가 다급하게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 물으니 손자는 아빠 방에서 가져왔다면서 제 손을 잡고 아들이 쓰는 서재방으로 갔죠. 그리고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상 구석 아래칸에 아빠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처음에는 손자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보물창고가 어디 있는 거냐고 하면서 다시 물었더니 손자는 제 손을 잡아 끌고 가까이 가서 책상 귀퉁이에 숨겨져 있는 서랍 하나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아빠가 맨날 사진을 가져와서 이 보물창고에 넣는 거 봤어. 근데 여기는 아빠랑 나만 아는 보물창고라고 엄마한테는 시태야 한다고 했어. 그랬구나. 우리 시훈이 보물창고 할머니가 잠깐 열어봐도 될까? 왜냐하면 그 서랍에 할머니가 꼭 봐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거든. 응, 근데 할머니도 보물창고 본 거 엄마한테는 시태해야 돼. 알겠지? 저는 며느리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손자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한 후 급하게 서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그 사진들을 하나씩 찍어놓았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예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손자에게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는 저를 지켜보고 있던 손자를 붙들고 물었죠. 시훈아, 혹시 아빠 얼굴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봤어? 엄마가 그랬어.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며느리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이런 일은 TV에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왔을지 생각하니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졌죠. 저는 아들이 평소에 티를 내지 않았기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두 눈으로 사진들을 확인하고 나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았죠. 저는 사진들을 확인하고 난 후 열불이 터져 아들에게 대놓고 전화해 왜 미련하게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거냐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아들이 증거물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음에도
티를 내지 않은 채 참고 살았다면 제가 묻는다고 해서 순순히 대답해 줄 것 같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제가 대신 나서서 해야겠다 싶었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모른 척은 못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손자가 알려준 서랍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묵직한 비닐봉투를 나눠 들고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손자와 함께 앉아있는 저를 보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을 하고 저를 대했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아유, 어머니 배 많이 고프시죠? 좋아하시는 월남쌈이랑 불고기 해 먹으려고 재료 사왔는데 얼른 식사 차려드릴게요. 앉아서 시은이 아빠랑 담소 나누고 계세요. 그래, 얘기 나누고 있을게. 그렇게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식탁으로 가서 앉았죠. 식사가 시작되자 며느리는 착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면서 권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리 잘하지 않았냐며 애교까지 부리는데 소름이 끼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입맛이 없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손자가 밥을 다 먹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손자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가 손자 방 구경 좀 해보자. 우리 시훈이 방은 어디야? 할머니한테 소개 좀 해줘봐. 응, 할머니 저기가 내 방이야. 손자는 방 구경 좀 시켜달라는 저의 말에 신이 나서 본인 방으로 저를 안내했죠.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손자 방 구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손자가 장난감에 정신 팔려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혹시나 통화 소리가 방 밖으로 흘러나가 며느리랑 아들이 눈치를 챌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손자랑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신고를 한 후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아들네외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찾자 아들네외는 굉장히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니 뭐예요?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신고할 만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식사 잘하시고 나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경찰이라뇨. 자기야, 혹시 어머니 치매 있는 거 아니야? 내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 받아봐야겠어. 며느리는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니 많이 당황한 듯 급하게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경찰관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나서 서재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서랍에 담겨있는 사진들을 꺼내서 경찰관들에게 보여줬죠. 며느리는 경찰관들에게 내미는 사진을 보더니 본인이 그런 건 아니라고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후에도 며느리가 회초리를 올려다며 필요하다면 상태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끝까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님들은 일단 신고가 들어왔고 증거물들이 많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저와 아들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상의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아들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도 다 생각이 있었더군요. 미안하다 준성아. 내가 상의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라니? 처음에는 미희가 욱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저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행동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시은이 때문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곧 공격하는 것 등으로 신고하고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될 줄은. 그랬구나. 저는 아들이 해결할 생각 없이 그저 참고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증거물을 모아 경찰서에 신고 후 이혼을 하려고 했다니 마음이 한결 놓였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며느리는 이런 일로 조사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죠. 아들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카페에 찾아온 손님에게 손을 올려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최근 일은 합의금을 주고 손님과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해서 일이 커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했어요. 경찰관님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회초리를 올렸던 것도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사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형사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며느리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어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더군요.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냥 귀찮은 일만 늘어날 뿐이에요. 뭐라고? 네가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나와? 그리고 너 형사처벌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니? 제가 형사처벌 받는다는 말 한두 번 들었을 것 같아요? 경찰들 조사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대충 조사만 받으면 금방 풀려날걸요? 당신 이런 큰일을 저질렀으면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도 모자라서 어머니한테 손을 올려? 나는 남의 물건 함부로 쓴 어머니에게 벌을 준 것뿐이야. 그리고 어차피 가족 간에는 그런 짓 해도 처벌 안 받아.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금방 풀려났어. 며느리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돈도 같은 짓을 많이 해서 경찰서를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설마 그런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데 쉽게 풀려날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아들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다음날 해가 밝아오자 변호사를 찾아가 이번 일에 대해 상담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어요. 아들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전화를 해주었는데 며느리는 일반 특수상해를 넘어서 검찰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는 검찰 쪽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형사사건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재판을 받기 전에 아들이 찾아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주더라고요. 며느리가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다면서요. 어차피 엄마도 재판에 출석하게 될 테고 금방 알게 될 사실이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 얘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갑자기 찾아와서 분위기를 잡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그게 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밝혀지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일을 꾸민 것에 배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 이번 일에 누가 껴있는 건데? 무당. 네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곳이 있었나 봐. 20대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무당은 돈을 벌려고 미희를 꼬여냈다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 사돈네가 항상 싸우고 가정이 편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20대 때부터 무당에게 의지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돈이 너무 미우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사소한 것들까지 털어놓고 상의를 했다고 했죠. 그 무당은 여러 번 크게 구판을 벌이게 하고 구세의 효과를 보려면 며느리가 손을 올려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의 검찰 조사 내용을 들었을 때 손님과의 일은 그냥 욱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손을 올렸던 것은 오래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당말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당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제 아들이 가진 고생을 다 했다니요. 재판 후 며느리가 풀려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번 일로 며느리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재판 후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의 위자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아들의 이혼 소송이 한창일 때 전 며느리에게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아들을 설득해 이혼만 막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이혼을 막아달라는 소리를 하냐고 차가운 그곳에서 고생하며 반성 좀 제대로 하라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전 며느리는 무참히 아들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아 돈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며느리는 돈을 보내면서 손자 얼굴만 주기적으로 보여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해 그런 곳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냐면서 손자를 보여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기대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맏며느리는 포기를 했는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맏며느리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았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손자를 못 볼 일은 없었을 텐데 못된 마음씨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했으니 자업자득인 셈이죠. 이참에 차가운 그곳에서 반성을 제대로 하고 본인의 나쁜 마음씨를 고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혼 후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린 손자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었죠. 아들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손자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고 난 후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저도 손자의 재롱에 웃음꽃이 질 날이 없답니다. 이렇게 웃는 날이 늘어나면 힘들었던 만큼 좋은 일도 언젠가 저희 집에 찾아오겠죠.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 애청자님들께서도 좋은 일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자란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